좋아요와 구독은 혼자 영상을 제작하는 저에게 큰 힘이 되며 다음 영상도 쉽게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는 모두의 역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야기는 인류가 어둠을 몰아낸 첫 번째 도구, 바로 양초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에도 전기의 혜택을 당연하게 누리고 계십니다. 하지만 불과 150년 전만 해도 해가 지면 세상은 완전한 어둠에 잠겼습니다. 그 어둠 속에서 인간은 무엇을 했을까요? 그저 잠들기만 했을까요? 아닙니다. 인간은 어둠 속에서도 일하고, 글을 쓰고, 책을 읽고, 사랑하고, 기도했습니다. 그 모든 것을 가능하게 만든 발명품이 바로 양초였습니다. 인류가 불을 처음 통제하기 시작한 시점은 고고학적 증거에 따르면 약 50만 년 전으로 추정됩니다. 중국 저우커우덴 동굴에서 발견된 베이징 원인의 유적지에는 불을 사용한 흔적이 명확하게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기에 불은 통제되었을 뿐 저장하거나 이동시킬 수는 없었습니다. 불씨를 살려두기 위해 밤새 누군가는 깨어 있어야 했고, 불이 꺼지면 다시 만드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다 인류는 획기적인 발견을 하게 됩니다. 동물의 지방이 타오르면서 오랜 시간 불을 유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고대 이집트 문명에서 발견된 최초의 양초 형태는 기원전 3000년경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집트인들은 동물의 지방을 녹여 갈대나 파피루스 줄기에 적신 후 굳혀서 사용했습니다. 이것은 엄밀히 말하면 현대적 의미의 양초라기보다는 원시적 형태의 토치에 가까웠지만 인류가 불을 휴대 가능한 형태로 만들었다는 점에서 혁명적이었습니다. 이집트의 피라미드 내부에서 일하던 노동자들은 이러한 초기 형태의 양초를 사용해 어두운 통로를 밝혔습니다. 실제로 기자의 대피라미드 내부 벽면에는 그을음 자국이 거의 없는데, 이는 당시 사용된 조명 기술이 상당히 효율적이었음을 보여줍니다. 로마 제국 시대에 이르러 양초 기술은 한층 더 발전했습니다. 로마인들은 수지와 동물 지방을 혼합하여 더 오래 타고 연기가 적은 양초를 만들어냈습니다. 플리니우스의 박물지에는 양초 제작 방법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인들은 심지를 여러 번 지방 용액에 담갔다 빼는 방식으로 층층이 왁스를 입혀 양초를 만들었는데, 이 기법은 디핑이라 불리며 중세 시대까지 이어졌습니다. 특히 로마의 부유층은 향료를 첨가한 양초를 사용했습니다. 계피, 모략, 유향 등을 섞어 만든 이 양초들은 단순히 빛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 공간에 향기를 더하는 사치품이었습니다. 하지만 양초가 단순히 일상적 조명 도구로만 사용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양초는 깊은 종교적, 상징적 의미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유대교의 메노라, 즉 7개의 가지를 가진 촛대는 신전에서 끊임없이 타올라야 하는 영원한 빛을 상징했습니다. 이 전통은 기원전 2000년경부터 시작되었으며,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이후에도 유대인 가정에서 안식일마다 촛불을 밝히는 전통으로 이어졌습니다. 기독교가 로마 제국에 공인된 이후 교회에서는 제단에 양초를 켜는 것이 일식의 핵심이 되었습니다. 양초의 불꽃은 그리스도의 빛을, 녹아내리는 왁스는 희생을 상징했습니다. 고대 중국에서도 양초는 일찍부터 사용되었습니다. 진나라 시대의 기록에 따르면 기원전 3세기경 중국에서는 고래 지방이나 곤충에서 추출한 왁스를 사용해 양초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특히 중국 남부 지역에서는 동충하초나 특정 나무에서 채취한 왁스를 이용한 양초 제작 기술이 발달했습니다. 이 양초들은 매우 귀했기 때문에 황실이나 사원에서 주로 사용되었고, 일반 백성들은 식물성 기름을 사용한 등잔을 더 많이 이용했습니다. 한국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삼국시대부터 기름 등잔이 주된 조명 도구였으며, 양초는 불교 사찰이나 왕실에서 제한적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왜 동양과 서양은 서로 다른 조명 기술을 발전시켰을까요? 이는 각 지역에서 구할 수 있는 재료의 차이와 관련이 깊습니다. 유럽에서는 목축업이 발달해 동물 지방을 쉽게 구할 수 있었던 반면, 동아시아에서는 농경 문화가 중심이었기에 식물성 기름이 더 풍부했습니다. 또한 기후의 차이도 중요했습니다. 유럽의 서늘한 기후에서는 동물 지방으로 만든 양초가 잘 굳고 보관하기 쉬웠지만, 동아시아의 더운 여름 기후에서는 동물 지방 양초가 쉽게 녹아버렸기 때문에 액체 상태의 기름을 사용하는 등잔이 더 실용적이었습니다. 중세 유럽으로 넘어가면서 양초 제작은 하나의 전문 직업이 되었습니다. 12세기경 파리와 런던에는 양초 제작자 길드가 조직되었습니다.
이들은 찬들러라 불렸으며 엄격한 품질 관리 하에 양초를 생산했습니다. 당시 양초 제작자들은 두 가지 주요 재료를 사용했습니다. 하나는 소나 양의 지방으로 만든 텔로우 양초였고 다른 하나는 벌집에서 추출한 밀랍으로 만든 비조왁스 양초였습니다. 이 두 양초는 품질과 가격에서 엄청난 차이가 있었습니다. 텔로우 양초는 제작 비용이 저렴했지만 타면서 역한 냄새를 풍겼고 그을음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반면 밀랍 양초는 맑고 밝은 빛을 내며 은은한 꿀 향기를 풍겼지만 가격이 텔로우 양초의 10배에서 20배에 달했습니다. 계급 사회였던 중세 유럽에서 양초의 종류는 곧 신분의 상징이었습니다. 왕실과 귀족, 그리고 교회만이 밀랍 양초를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베르사유 궁전의 거울의 방에서 열린 루이 14세의 연회에서는 단 하룻밤에 수천 개의 밀랍 양초가 사용되었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이는 왕의 권력과 부를 과시하는 수단이었습니다. 일반 서민들은 값싼 텔로우 양초를 사용했고 가난한 농민들은 양초조차 구할 수 없어 장작불이나 솔방울에 의존했습니다. 해가 지면 모든 활동을 멈추고 잠자리에 드는 것이 당연한 삶이었습니다. 교회는 중세 시대 양초의 가장 큰 소비자였습니다. 대성당에서 거행되는 미사 때마다 수백 개의 양초가 켜졌습니다. 특히 부활절 전야의 파스카 양초는 인간 키보다 큰 거대한 밀랍 양초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상징했습니다. 십자군 전쟁 시기에는 성지 예루살렘에서 가져온 올리브, 기름으로 만든 양초가 특별한 영적 의미를 지녔다고 여겨졌습니다. 수도원에서는 밤중 기도 시간에 양초를 밝혔으며 필사실에서 성경을 베껴 쓰는 수도사들에게 양초는 필수품이었습니다. 실제로 중세 수도원의 예산 기록을 보면 양초 구입비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양초는 또한 시간을 재는 도구로도 사용되었습니다. 알프레드 대왕은 9세기경 영국을 통치하면서 일정한 속도로 타는 양초에 눈금을 표시해 시간을 측정했다고 전해집니다. 하루를 8부분으로 나눈 양초를 사용해 업무 시간과 디도 시간을 정확히 구분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이처럼 양초는 단순한 조명을 넘어 시간 관리의 도구이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귀한 양초는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중세의 양초 제작 과정은 매우 노동집약적이었습니다. 먼저 동물을 도축한 후 지방 부위를 모아 큰 가마솥에서 끓여 불순물을 제거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나는 악취는 상상을 초월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양초 제작소는 대부분 도시 외곽에 위치했습니다. 정제된 지방이 식으면 심지를 준비했습니다. 심지는 주로 면이나 아마 섬유를 꼬아서 만들었는데 심지의 굵기와 꼬임 정도에 따라 불꽃의 크기와 양초가 타는 속도가 결정되었습니다. 준비된 심지를 녹인 지방에 반복해서 담갔다 빼면서 층층이 왁스를 입혔습니다. 한 개의 양초를 만들기 위해 수십 번의 담금질이 필요했고 숙련된 장인이 하루에 만들 수 있는 양초는 제한적이었습니다. 밀랍 양초의 제작은 더욱 까다로웠습니다. 벌집에서 꿀을 채취한 후 남은 밀랍을 모아 녹이고 여과하는 과정을 거쳐야 했습니다. 밀랍은 동물 지방보다 녹는 점이 높아 다루기가 어려웠지만 완성된 양초의 품질은 비교할 수 없이 우수했습니다. 특히 수도원에서는 양봉을 직접 하며 밀랍을 생산했는데 이는 수도원의 중요한 수입원이기도 했습니다. 프랑스의 시토의 수도원들은 대규모 양봉장을 운영하며 고품질 밀랍 양초를 생산해 유럽 전역에 공급했습니다. 흥미롭게도 양초는 경제적 가치를 지닌 화폐와 같은 역할도 했습니다. 중세 유럽에서 양초는 세금으로 납부되기도 했으며 귀족들 사이에서는 선물로 주고받는 귀한 품목이었습니다. 특히 겨울이 긴 북유럽 지역에서는 양초의 가치가 더욱 높았습니다. 스칸디나비아 반도에서는 겨울철 해가 짧아 하루 중 대부분의 시간을 인공 조명에 의존해야 했기 때문에 양초는 생존과 직결된 필수품이었습니다. 이처럼 양초는 인류 문명사에서 단순한 조명, 도구를 넘어 종교, 권력, 경제, 그리고 일상의 모든 영역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불빛이 곧 생명이고 어둠은 죽음이었던 시대, 양초는 인간이 밤을 정복하고 문명을 확장해 나가는데 필수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양초 기술은 시대가 흐르면서 어떻게 변화하고 발전했을까요? 중세를 넘어 근대로 접어들면서 양초는 어떤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을까요? 이제 그 흥미진진한 변화의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는 인류가 어떻게 불을 통제하고 양초라는 혁명적 발명품을 만들어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그 양초가 중세와 근대를 거치며 어떻게 문명의 척도가 되었는지
그리고 계급과 종교의 상징으로 자리 잡게 되었는지 깊이 있게 들여다보겠습니다. 중세 유럽 사회에서 양초는 단순한 생활 도구를 넘어 사회적 지위를 드러내는 명확한 지표였습니다. 12세기부터 15세기에 이르는 기간 동안 유럽 전역에서 양초 제작 길드가 번성했는데, 이들은 왕실과 교회로부터 독점 판매권을 부여받았습니다. 런던의 양초 제작자 길드 기록을 보면 당시 밀랍 양초 한 파운드의 가격이 숙련 노동자의 일주일 임금과 맞먹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오늘날로 치면 양초 하나의 가격이 수십만 원에 달했다는 의미입니다. 밀랍 양초가 이토록 비쌌던 이유는 생산 과정의 어려움 때문이었습니다. 벌 한 마리가 평생 생산하는 밀랍의 양은 극히 미미했습니다. 1kg의 밀랍을 얻기 위해서는 약 10만 마리의 벌이 필요했고, 이는 대규모 양봉장에서도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게다가 중세 유럽의 기후는 양봉에 그다지 적합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영국과 북유럽 지역에서는 겨울이 길고 추워서 벌을 키우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밀랍의 상당 부분은 지중해 연안 국가들, 특히 스페인과 이탈리아에서 수입되었습니다. 13세기 베네치아 상인들의 거래 장부를 보면 밀랍이 향료나 비단과 함께 주요 교역 품목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반면 일반 서민들이 사용하던 텔로우 양초는 제작 과정도 원시적이었고 품질도 형편없었습니다. 소나 양을 도축한 후 남은 지방을 모아 큰 가마솥에서 끓이면 지독한 악취가 진동했습니다. 이 냄새는 너무 심해서 도시 조례로 양초 제작소를 시내 중심부에 세우는 것을 금지할 정도였습니다. 파리의 경우 14세기 기록에 따르면 양초 제작자들은 생강 하류의 특정 구역에서만 작업할 수 있었습니다. 완성된 텔로우 양초는 타면서 시커먼 연기를 내뿜었고 썩은 고기 냄새와 비슷한 악취를 풍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양초는 서민들에게는 사치품이었습니다. 가난한 농민이나 도시 빈민들은 텔로우 양초조차 구입할 여력이 없어 소나무 가지나 말린 갈대에 기름을 묻혀 사용했습니다. 교회는 중세 시대의 양초 수요의 절대적 중심이었습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는 전례 규정을 통해 이사 중 양초 사용을 의무화했습니다. 성 베드로 대성당의 14세기 회계장부에는 연간 수천 파운드의 밀랍 양초를 구입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특히 부활절 전야 미사에서 사용되는 파스칼 양초는 높이가 2미터가 넘는 거대한 밀랍 기둥이었습니다. 이 양초 하나를 만드는데 수백 킬로그램의 밀랍이 소요되었고 제작에만 수개월이 걸렸습니다. 파스칼 양초는 부활절부터 승천 대축일까지 약 50일 동안 성당 제대 옆에서 타올랐으며 그리스도의 부활과 영원한 생명을 상징했습니다. 수도원은 양초 생산과 소비의 양대축이었습니다. 베네딕토의 규칙서를 보면 수도사들은 새벽 기도, 아침 기도, 저녁 기도 등 하루 7번의 정해진 시간에 기도해야 했는데 겨울철에는 대부분의 기도 시간이 해가 뜨기 전이나 진 후였습니다. 따라서 양초 없이는 기도 생활 자체가 불가능했습니다. 클리니 수도원의 11세기 기록에 따르면 겨울 한철에 소비되는 밀랍 양초의 양이 수백 킬로그램에 달했다고 합니다. 수도원들은 이 엄청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직접 양봉장을 운영했습니다. 시토의 수도원들은 특히 양봉 기술이 뛰어났는데 프랑스 부르고뉴 지방의 시토의 수도원들은 광대한 산림지대에 수백 개의 벌통을 설치하고 전문 수도사들이 관리했습니다. 이들이 생산한 밀랍은 수도원 자체 소비는 물론 판매를 통한 수입원이 되었습니다. 필사실에서 일하는 수도사들에게 양초는 생명줄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중세 시대 책은 모두 손으로 베껴 써야 했고 이 작업은 엄청난 시간과 집중력을 요구했습니다. 성경 한 권을 필사하는데 보통 1년에서 2년이 걸렸습니다. 겨울철에는 해가 짧아 하루 중 필사 가능한 시간이 매우 제한적이었는데 양초를 사용하면 작업 시간을 크게 늘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양초를 사용한 야간 필사 작업은 양초 소비량이 많아 비용이 많이 들었기 때문에 중요한 작업에만 허용되었습니다. 아일랜드의 켈스 수도원에서 제작된 켈스의 선은 8세기에 만들어진 복음서 필사본인데 이 책의 화려한 채색 스펄을 완성하기 위해 수도사들이 수천 시간 동안 양초 빛 아래서 작업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왕실과 귀족들의 양초 사용은 권력 과시의 수단이었습니다. 프랑스 루이 14세의 베르사유 궁전은 양초 소비의 정점을 보여줍니다. 거울의 방에서 열린 대연회에서는 단 한 번의 행사에 2,000개가 넘는 밀랍 양초가 사용되었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궁전의 연간 양초 구입비는 당시 프랑스 국가 예산의 상당 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영국 헨리 8세의 궁정 회계장부에도 비슷한 기록이 있습니다. 16세기 중반 한 해 동안 왕실에서 소비한 밀랍 양초의 양이 3,000파운드를 넘었다고 합니다. 이는 오늘날 화폐 가치로 환산하면 수억 원에 달하는 금액입니다. 귀족들의 저택에서도 양초는 신분의 상징이었습니다. 저녁 만찬 때 식탁에 놓이는 양초의 개수와 질은 주인의 부와 지위를 나타냈습니다. 은이나 금으로 만든 화려한 촛대에 밀랍 양초를 켜는 것은 상류층의 필수 예절이었습니다. 반면 하인들의 공간에는 값싼 텔로우 양초만 허용되었습니다. 17세기 영국 귀족 저택의 가계부를 분석한 연구에 따르면 양초 구입비가 전체 가계 지출의 약 10%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이는 식비 다음으로 큰 비중이었습니다. 동양의 상황은 서양과 사뭇 달랐습니다. 중국에서는 양초보다 기름 등잔이 훨씬 더 보편적이었습니다. 당나라와 송나라 시대의 문헌 기록을 보면 식물성 기름을 사용한 등잔이 일반 가정의 주된 조명 도구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채종유, 즉 유채씨에서 짠 기름이 널리 사용되었습니다. 중국 남부 지방에서는 동백기름도 인기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식물성 기름은 동물 지방보다 냄새가 덜하고 그을음도 적었기 때문에 실내 사용에 적합했습니다. 양초는 주로 황실이나 사원에서 의례용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명나라 자금성의 기록을 보면 황제의 침전과 주요 정각에서는 고급 양초를 사용했지만 일반 관리들의 집무실에서는 기름 등잔을 사용했습니다. 한국의 경우도 비슷했습니다.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기름 등잔이 주된 조명 도구였습니다. 들기름이나 참기름을 심지에 적셔 불을 밝혔는데 이는 양초보다 경제적이고 실용적이었습니다. 조선왕조실록을 보면 왕실 행사나 불교, 의식에서 양초가 사용되었다는 기록이 있지만 빈도는 그리 높지 않았습니다. 양초는 주로 중국에서 수입되었거나 제한적으로 국내에서 생산되었습니다. 조선 후기 실학자 이익의 성호사설에는 서양에서 들어온 양초에 대한 기록이 나오는데 당시 사람들이 서양 양초의 밝기와 지속 시간에 놀라워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왜 동양과 서양은 이처럼 다른 조명 문화를 발전시켰을까요? 첫째, 재료의 차이가 컸습니다. 유럽은 목축업이 발달해 동물 지방이 풍부했지만 동아시아는 농경 중심 사회로 식물성 기름이 더 흔했습니다. 둘째, 기후의 영향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유럽의 서늘한 기후에서는 동물 지방으로 만든 양초가 형태를 잘 유지했지만 동아시아의 무덥고 습한 여름에는 양초가 쉽게 녹거나 변형되었습니다. 반면 액체 상태의 기름은 기온에 관계없이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셋째, 건축 구조의 차이도 한몫했습니다. 유럽의 석조 건물은 화재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아 개방된 불꽃을 사용하기에 적합했지만 동아시아의 목조 건축에서는 화재 예방이 더욱 중요했기 때문에 안정적인 기름 등잔이 선호되었습니다. 16세기에 들어서며 유럽의 양초 산업은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했습니다. 대항해 시대가 열리면서 아메리카 대륙에서 새로운 왁스 원료가 발견된 것입니다. 북아메리카 원주민들은 베이벨이라는 관목의 열매에서 추출한 왁스로 양초를 만들었는데 유럽 정착민들이 이 기술을 배워갔습니다. 베이벨이 양초는 밀랍보다는 저렴하면서도 텔로우보다 훨씬 품질이 좋았습니다. 은은한 향기를 풍기고 연기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식민지 아메리카에서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러나 베이베리 왁스 추출은 매우 노동집약적이었습니다. 1파운드의 왁스를 얻기 위해 약 15파운드의 베이베리 열매가 필요했기 때문에 대량 생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같은 시기 포경업의 발달도 양초 산업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특히 향유고래의 머리에서 추출한 경납, 즉 스퍼머시티는 양초 제작의 혁명을 가져왔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처럼 중세에서 근대 초기에 이르는 동안 양초는 단순한 조명 도구를 넘어 종교적 상징, 계급의 표식, 그리고 문화적 정체성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산업혁명이라는 거대한 변화의 물결 속에서 양초는 어떤 새로운 모습으로 진화했을까요? 기술의 발전이 이 오래된 발명품을 어떻게 바꾸어 놓았을까요? 이제 그 놀라운 변화의 이야기를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양초가 중세 유럽에서 어떻게 계급과 종교의 상징이 되었는지, 그리고 동서양의 조명 문화가 어떻게 다르게 발전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18세기 후반, 인류 역사를 완전히 바꾼 산업혁명의 시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시기 양초 산업은 전례 없는 변화를 맞이했고, 그 중심에는 바다의 거대한 포유류, 바로 고래가 있었습니다.
18세기 중반부터 유럽과 북아메리카의 포경업은 폭발적으로 성장했습니다. 특히 향유고래는 포경업자들이 가장 탐내는 목표물이었습니다. 향유고래의 머릿속에는 경납이라 불리는 특별한 물질이 들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물질의 정식 명칭은 스퍼머시티인데 라틴어로 고래의 정액을 의미합니다. 초기 포경업자들이 이 하얀 왁스 같은 물질을 고래의 생식 기관에서 나온 것으로 오해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실제로 이것은 향유고래가 깊은 바다에서 수압을 조절하고 음파를 집중시키는 데 사용하는 특수한 기름 주머니였습니다. 경납의 발견은 조명 산업의 혁명을 가져왔습니다. 1750년대 매사추세츠의 포경업자들이 경납으로 양초를 만들기 시작했는데 그 품질은 기존의 어떤 양초와도 비교할 수 없었습니다. 경납 양초는 밀랍 양초보다 더 밝은 빛을 냈고 텔로우 양초와 달리 냄새가 거의 없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특징은 녹는 점이 섭씨 45도 정도로 높아 여름철에도 형태가 변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또한 타면서 그 흐름이 거의 발생하지 않아 실내 공기를 오염시키지 않았습니다. 1760년대 보스턴의 촛불 제조업자 벤저민 크레이는 경납 양초 제작 공정을 표준화했고 이는 곧 북아메리카 전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경납 양초의 인기는 급속도로 높아졌습니다. 1780년대 런던과 파리의 상류층 사이에서 경납 양초는 최고급 조명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가격은 밀랍 양초와 비슷하거나 약간 높았지만 성능이 월등히 뛰어났기 때문에 수요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미국 독립혁명 이후 신생 미국의 주요 수출품 중 하나가 바로 경납과 경납 양초였습니다. 1800년경 뉴잉글랜드 지역의 포경업은 미국 경제의 핵심 산업이 되었고 매사추세츠의 난터킷과 뉴베드포드는 포경업의 중심지로 번영했습니다. 허먼 멜빌의 소설 모비딕이 바로 이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찬란한 빛 뒤에는 어두운 그림자가 있었습니다. 향유고래 한 마리에서 얻을 수 있는 경납의 양은 평균 500에서 1000kg 정도였습니다. 경납 양초에 대한 수요가 폭증하면서 고래 사냥은 점점 더 무자비해졌습니다. 1800년대 초반 전 세계 바다에서 매년 수천 마리의 향유고래가 포획되었습니다. 포경선들은 대서양을 넘어 태평양까지 진출했고 항해 기간은 3년에서 4년까지 길어졌습니다. 포경업은 위험한 직업이었습니다. 거대한 향유고래는 공격을 받으면 격렬하게 저항했고 포경선이 고래에게 침몰당하는 사고도 드물지 않았습니다. 1820년 포경선 에식스호가 향유고래의 공격을 받아 침몰한 사건은 모비딕의 실제 모델이 되었습니다. 경납의 가격은 수요가 증가하면서 천정부지로 치솟았습니다. 1840년대에는 경납 1갤런의 가격이 숙련 노동자의 일주일치 임금을 넘어섰습니다. 이는 경납 양초가 여전히 부유층의 전유물이었음을 의미합니다. 일반 서민들은 여전히 값싼 텔로우 양초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과도한 포획으로 인해 향유고래 개체 수가 급격히 감소하기 시작했습니다. 1850년대 중반이 되자 포경선들은 고래를 찾기 위해 점점 더 먼 바다로 나가야 했고 항해 비용은 증가했지만 포획량은 줄어들었습니다. 경납 산업은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바로 이 시점에 역사적인 발견이 이루어졌습니다. 1800년대 중반 화학자들은 석탄과 석유에서 왁스를 추출하는 기술을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1830년대 독일의 화학자 카를 폰 라이엔바흐는 석탄을 건류하는 과정에서 파라핀이라는 물질을 발견했습니다. 파라핀은 라틴어로 친화력이 거의 없다는 뜻의 파룸 아피니스에서 유래한 이름으로 다른 화학 물질과 거의 반응하지 않는 안정적인 탄화수소였습니다. 초기에 파라핀은 불순물이 많아 품질이 좋지 않았지만 정제 기술이 발전하면서 점차 개선되었습니다. 1850년 스코틀랜드의 화학자 제임스 영은 석탄에서 고품질 파라핀을 대량 생산하는 방법을 개발하고 특허를 취득했습니다. 그는 웨스트로디언에 공장을 세우고 파라핀 양초를 본격적으로 생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양초는 경납 양초와 거의 비슷한 품질을 가지면서도 가격은 훨씬 저렴했습니다. 같은 시기 미국에서는 석유 산업이 태동하고 있었습니다. 1859년 펜실베이니아의 에드윈 드레이크가 최초로 상업적 유전 시추에 성공했고 이는 석유 시대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석유 정제 과정에서 부산물로 나오는 파라핀은 양초 제작에 이상적인 재료였습니다. 1860년대에 들어서며 석유 기반 파라핀 양초가 시장을 장악하기 시작했습니다. 파라핀 양초는 제조 공정이 단순하고 원료가 풍부했기 때문에 대량 생산이 가능했습니다.
가격은 경남 양초의 3분의 1에서 5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고, 이는 중산층과 일반 서민들도 좋은 품질의 양초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음을 의미했습니다. 1870년대가 되자 파라핀 양초는 유럽과 북아메리카 시장의 주류가 되었습니다. 파라핀 양초의 등장은 포경업에 치명타를 가했습니다. 경납 수요가 급격히 감소하면서 포경업의 경제성은 크게 악화되었습니다. 1870년대 후반 미국 뉴잉글랜드의 포경업 도시들은 빠르게 쇠퇴했습니다. 난터킷과 뉴베드포드의 인구는 반으로 줄었고 수백 척의 포경선이 항구에 버려졌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파라핀 양초의 등장은 향유고래를 멸종 위기에서 구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경납 수요가 계속 증가했다면 향유고래는 20세기 초에 멸종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파라핀 양초가 시장을 장악하던 바로 그 순간 양초 산업 전체를 위협하는 새로운 경쟁자가 등장했습니다. 바로 전기 조명이었습니다. 1879년 토마스 에디슨이 실용적인 백열전구를 발명하면서 조명의 역사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습니다. 에디슨의 전구는 처음에는 비싸고 전기 공급이 제한적이었지만 양초가 수천 년 동안 지켜온 지위를 위협하기에 충분했습니다. 1880년 뉴욕 맨해튼 남부에 최초의 상업용 발전소가 세워졌고 전기 조명이 보급되기 시작했습니다. 양초 제조업자들은 위기감을 느꼈습니다. 1880년대와 90년대에 걸쳐 많은 양초 공장들이 문을 닫았습니다. 하지만 전기 조명의 확산은 생각보다 느렸습니다. 전기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는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1900년대 초까지도 유럽과 미국의 농촌 지역, 그리고 대부분의 개발도상국에서는 여전히 양초가 주된 조명 수단이었습니다. 특히 정전이나 비상 상황을 대비한 예비 조명으로서 양초의 수요는 계속되었습니다. 이 시기 양초 산업은 생존을 위해 변화를 모색했습니다. 제조업자들은 양초의 색깔과 향기를 더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장식적 요소를 강화하여 양초를 단순한 조명이 아닌 인테리어 소품으로 포지셔닝했습니다. 교회와 종교의식에서 양초의 상징적 의미는 여전히 강력했기 때문에 종교용 양초 시장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습니다. 생일 케이크에 꽂는 양초, 크리스마스 장식용 양초 등 새로운 용도가 개발되면서 양초는 조명에서 문화와 감성의 영역으로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산업혁명 시대를 거치며 양초는 고래기름에서 파라핀으로, 귀족의 사치품에서 대중의 일용품으로 변화했습니다. 그리고 전기 조명의 도전 앞에서 새로운 정체성을 찾아야 하는 기로에 섰습니다. 기술의 발전이 전통적인 산업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그리고 그 산업이 어떻게 살아남기 위해 적응하는지를 보여주는 생생한 사례였습니다. 그렇다면 전기가 완전히 보급된 20세기의 양초는 어떤 운명을 맞이했을까요? 사라져버린 것일까요? 아니면 새로운 역할을 찾아 살아남았을까요? 이제 그 놀라운 생존과 변신의 이야기를 계속 따라가 보겠습니다. 양초가 산업혁명을 거치며 고래기름에서 파라핀으로 진화했고 전기 조명이라는 강력한 경쟁자를 만나게 된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20세기로 들어가 양초가 어떻게 본래의 역할을 잃었지만 동시에 새로운 의미를 찾아냈는지 그 흥미로운 변화를 깊이 있게 들여다보겠습니다. 20세기 초반 전기 조명의 보급은 급속도로 확산되었습니다. 1910년 미국 도시 가구의 약 10%만이 전기를 사용했지만 1930년이 되자 이 비율은 70%를 넘어섰습니다. 유럽도 비슷한 추세를 보였습니다. 영국 런던은 1920년대 중반까지 대부분의 거리와 가정에 전기가 공급되었고 프랑스 파리도 1930년대에 전기화가 거의 완성되었습니다. 전기 조명은 양초가 결코 따라갈 수 없는 장점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스위치 하나로 즉시 밝은 빛을 얻을 수 있었고 사제 위험이 거의 없었으며 지속적으로 일정한 밝기를 유지했습니다. 양초 산업은 심각한 타격을 받았습니다. 1900년대 초반 미국과 유럽의 수많은 양초 제조 공장들이 문을 닫았고 양초 제조업자 길드는 해체되거나 축소되었습니다. 1910년 미국의 양초 생산량은 1890년 대비 절반 이하로 감소했습니다. 영국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버밍엄과 맨체스터의 대형 양초 공장들이 연이어 폐업했고 수천 명의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산업 전문가들은 양초가 곧 완전히 사라질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실제로 일상적인 조명 수단으로서의 양초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는 듯 보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양초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새로운 방식으로 사람들의 삶 속에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전구의 빛은 밝고 효율적이었지만 사람들의 감성을 자극하지는 못했습니다. 양초에 흔들리는 불꽃이 주는 따뜻함, 부드러운 주황빛 광채, 그리고 불을 바라보며 느끼는 원초적인 안정감은 전구가 결코 대체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심리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인간은 수십만 년 동안 불을 통해 안전과 따뜻함을 느껴왔기 때문에 불꽃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 호르몬이 감소하고 심리적 안정감을 얻는다고 합니다. 이러한 인간의 본능적 반응을 간파한 양초 제조업자들은 전략을 바꾸었습니다. 양초를 더 이상 조명 도구가 아닌 분위기, 연출과 감성의 도구로 재포지셔닝한 것입니다. 1920년대부터 장식용 양초가 본격적으로 등장했습니다. 다양한 색깔, 모양, 크기의 양초들이 만들어졌습니다. 빨강, 파랑, 초록 등 화려한 색상의 양초가 출시되었고 꽃이나 동물 모양을 한 조각 양초도 인기를 끌었습니다. 특히 크리스마스 시즌에는 장식용 양초 판매가 급증했습니다. 크리스마스 트리에 장식하는 작은 양초들, 식탁 중앙에 놓는 커다란 기둥 양초 등이 필수 장식품이 되었습니다. 종교의식에서 양초의 중요성은 전혀 약화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전기가 보편화되면서 양초의 상징적 의미는 더욱 강조되었습니다. 가톨릭 교회에서는 미사 중 제단에 양초를 반드시 켜도록 했고 이는 현재까지도 지켜지고 있습니다. 유대교의 안식일과 하누카 축제에서도 양초는 필수적인 요소였습니다. 1930년대 유럽에서 박해받던 유대인들은 안식일 촛불을 밝히며 정체성과 신앙을 지켰습니다. 불교 사원에서도 향과 함께 양초를 피우는 전통이 계속되었습니다. 한국의 사찰에서는 연등과 함께 양초를 밝혀 부처님께 공양을 올렸습니다. 개인의 삶에서도 양초는 특별한 순간을 표시하는 상징물이 되었습니다. 생일 케이크에 양초를 꽂는 전통은 1900세기 독일에서 시작되어 20세기 초 전 세계로 퍼졌습니다. 생일을 맞은 사람의 나이만큼 양초를 꽂고 불을 붙인 뒤 소원을 빌며 한 번에 불어 끄는 의식은 현대의 보편적인 생일 문화가 되었습니다. 결혼식에서 신랑 신부가 함께 촛불을 밝히는 의식도 1930년대부터 미국에서 시작되어 널리 퍼졌습니다. 두 개의 작은 양초로 하나의 큰 양초에 불을 붙이는 이 의식은 두 사람이 하나가 됨을 상징했습니다. 추모의 의미로 양초를 사용하는 전통도 강화되었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과 제2차 세계대전을 거치며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고 전쟁 희생자를 추모하는 기념식에서 양초는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영국의 전쟁 기념일에는 수천 개의 양초가 켜졌고 프랑스 파리의 개선문 아래 무명용사의 묘에는 영원한 불꽃이 타올랐습니다. 한국에서도 제사와 차례 때 초를 밝히는 전통이 이어졌고 1980년대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는 촛불이 저항과 추모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20세기 중반 양초 산업에 또 한 번의 혁신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향초의 등장이었습니다. 1960년대 미국에서 라벤더, 바닐라, 장미 등 다양한 향을 첨가한 양초가 출시되기 시작했습니다. 초기의 향초는 단순히 좋은 냄새를 풍기는 정도였지만 1970년대와 80년대를 거치며 아로마 테라피 개념과 결합되었습니다. 특정 향기가 심리적, 생리적 효과를 가져온다는 연구 결과들이 발표되면서 향초는 단순한 장식품을 넘어 웰빙과 힐링의 도구로 자리매김했습니다. 라벤더 향은 숙면을 돕고 페퍼민트 향은 집중력을 높이며 유칼립투스 향은 호흡기에 도움을 준다는 등의 효능이 알려졌습니다. 1990년대 들어 향초 시장은 폭발적으로 성장했습니다. 미국의 경우 1990년 향초 시장 규모는 약 5억 달러였지만 2000년에는 20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불과 10년 만에 40배 이상 성장한 것입니다. 유럽과 아시아 시장도 비슷한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향초는 더 이상 특별한 날에만 사용하는 물건이 아니라 일상적으로 즐기는 소비재가 되었습니다. 목욕 시간, 명상 시간, 독서 시간, 혹은 그냥 집에서 편안히 쉴 때 향초를 켜는 것이 현대인의 라이프 스타일이 되었습니다. 고급 향초 브랜드들도 등장했습니다. 프랑스의 딥티크, 영국의 조 말론 등은 수십 달러에서 100달러가 넘는 고가의 럭셔리 향초를 판매하며 새로운 시장을 개척했습니다. 이들은 천연 에센셜 오일과 고급 소이 왁스, 면 심지 등을 사용해 최상의 품질을 추구했습니다. 향초는 선물 시장에서도 인기 있는 아이템이 되었습니다. 집들이 선물, 생일 선물, 명절 선물로 향초를 주고받는 것이
일반화되었습니다. 20세기 후반에는 양초의 재료도 다양해졌습니다. 전통적인 파라핀 외에 소이 왁스, 즉 콩기름에서 추출한 식물성 왁스가 등장했습니다. 1990년대 개발된 소이 왁스는 파라핀보다 환경 친화적이고 타는 시간이 길며 그을음이 적다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비즈 왁스, 즉 밀랍도 천연 재료에 대한 선호가 높아지면서 다시 주목받았습니다. 팜 왁스, 코코넛 왁스 등 다양한 식물성 왁스들도 개발되었고 이들을 혼합하여 최적의 성능을 내는 블렌드 왁스도 출시되었습니다. 촛대와 용기 디자인도 예술의 영역으로 발전했습니다. 유리, 도자기, 금속, 목재 등 다양한 재료로 만들어진 촛대와 용기들이 인테리어 소품으로 각광받았습니다. 이탈리아의 유리공예 기술로 만든 화려한 촛대, 일본의 도자기 기술로 만든 우아한 양초 용기, 스칸디나비아의 미니멀 디자인 촛대 등이 전 세계 시장에서 판매되었습니다. 양초를 다 사용한 후에도 용기를 소품으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디자인된 제품들도 인기를 끌었습니다. 20세기 말이 되자 양초는 완전히 새로운 정체성을 확립했습니다. 더 이상 어둠을 밝히는 도구가 아니라 감성을 채우는 도구, 공간의 분위기를 더하는 도구, 마음을 치유하는 도구가 된 것입니다. 전기가 밤의 어둠을 정복했지만 양초는 인간의 마음속 어둠을 위로하는 새로운 역할을 찾아낸 것입니다. 기술이 대체할 수 없는 인간의 감성과 본능, 그것이 양초를 살아남게 한 힘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수천 년의 역사를 거쳐온 양초가 우리에게 남긴 진짜 의미는 무엇일까요? 단순한 발명품을 넘어 양초가 인류 문명에서 차지하는 위치는 어떤 것일까요? 이제 마지막으로 그 깊은 의미를 함께 되새겨 보겠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양초가 20세기를 거치며 조명 도구에서 감성과 문화의 상징으로 변모한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이 긴 여정의 마지막 장에서 양초가 인류 문명사에서 지닌 진정한 의미와 가치를 정리하고 오늘날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를 함께 되새겨 보겠습니다. 양초의 역사는 단순히 하나의 발명품이 탄생하고 발전하고 쇠퇴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인간이 어둠이라는 근본적인 두려움과 싸워온 문명의 기록입니다. 약 50만 년 전 인류가 처음 불을 통제하기 시작한 순간부터 인간은 밤을 정복하려는 꿈을 꾸었습니다. 하지만 불은 위험했고 통제하기 어려웠습니다. 인류는 수십만 년 동안 해가 지면 동굴이나 움막 안에서 모닥불 주위에 모여 앉아 어둠이 지나가기를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러다 약 5천년 전 고대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 동물 지방을 이용한 원시적 형태의 양초가 만들어졌습니다. 이것은 인류 역사에서 획기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처음으로 인간은 불을 손에 들고 어둠 속을 자유롭게 걸을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고대 로마 시대를 거쳐 중세 유럽에 이르기까지 양초는 단순한 도구를 넘어 문명의 척도가 되었습니다. 양초를 얼마나 많이 사용할 수 있는가는 그 사회의 부와 발전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였습니다. 베르사유 궁전의 거울의 방에서 수천 개의 밀랍 양초가 타오르는 광경은 루이 14세의 권력을 상징했고 중세 대성당에서 수백 개의 양초가 밝혀지는 장면은 신의 영광을 나타냈습니다. 반면 가난한 농민의 오두막에는 양초 하나 없이 어둠만이 가득했습니다. 양초는 계급을 나누고 권력을 드러내는 도구였지만 동시에 인간이 지식과 문화를 발전시킬 수 있게 한 핵심 도구이기도 했습니다. 중세 수도원의 필사시를 생각해 보십시오. 수도사들은 양초 빛 아래서 밤새 성경을 베껴 썼습니다. 만약 양초가 없었다면 겨울철 긴 밤 동안 필사 작업은 불가능했을 것이고 지식의 보존과 전파는 크게 제한되었을 것입니다. 르네상스 시대의 예술가와 과학자들도 양초 덕분에 밤늦게까지 작업할 수 있었습니다. 레오나르도 다 빈치가 인체 해부학을 연구하고 스케치를 그린 것도,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밤하늘의 별을 관측한 후 기록을 정리한 것도 모두 양초 빛 아래서였습니다. 양초는 인류가 하루의 활동 시간을 해가 떠 있는 시간으로부터 해방시킨 최초의 기술이었습니다. 산업혁명 시대의 양초는 또 다른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공장에서 밤늦게까지 일하는 노동자들에게 양초는 필수품이었습니다. 19세기 영국의 방직 공장과 광산에서는 수천 개의 양초가 매일 소비되었습니다. 이것은 자본주의 산업 사회가 작동하는데 필수적인 인프라였습니다. 동시에 경남 양초의 등장으로 중산층도 밤 시간을 활용할 수 있게 되면서 독서, 문화와 살롱 문화가 발달했습니다. 18세기와 19세기 유럽의 계몽주의 사상이 확산될 수 있었던 것도 양초 덕분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양초를 켜고 모여서 책을 읽고 토론했습니다.
문자 그대로 양초는 계몽, 즉 어둠을 밝히는 빛이었습니다. 20세기 들어 전기가 보급되면서 양초는 실용적 기능을 잃었지만 오히려 그 상징적 의미는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전기 조명이 물리적 어둠은 몰아냈지만 현대 사회의 정신적 어둠은 오히려 깊어졌기 때문입니다. 두 차례의 세계대전, 냉전, 독재와 억압, 경제 위기 등 20세기는 인류 역사상 가장 혼란스러운 시대 중 하나였습니다. 이런 시대의 양초는 희망과 저항, 추모와 평화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1989년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기 전 동독 시민들은 촛불을 들고 평화 시위를 벌였고 이것이 공산주의 체제 붕괴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한국에서도 1980년대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촛불은 저항과 희망의 상징이었고 2000년대에도 촛불 집회는 시민의 목소리를 표현하는 평화적 방법이 되었습니다. 종교적 맥락에서 양초의 의미는 시대를 초월합니다. 기독교에서 양초는 그리스도의 빛을 상징하며 어둠 속에서도 꺼지지 않는 신앙을 나타냅니다. 부활절 파스칼 양초는 죽음을 이기고 부활한 생명을 상징합니다. 유대교의 하누카 축제에서 여드레 동안 매일 하나씩 양초를 더 켜는 의식은 기적과 신앙의 승리를 기념합니다. 불교에서 촛불은 무명의 어둠을 밝히는 지혜의 빛을 상징합니다. 세계 어느 문화권에서든 양초와 촛불은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이 본능적으로 빛을 선과 진리와 연결짓기 때문입니다. 현대 과학은 왜 인간이 양초 불꽃에 끌리는지 설명합니다. 신경과학 연구에 따르면 인간의 뇌는 불꽃의 움직임을 보면 알파파가 증가하고 코르티솔 수치가 감소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뇌가 휴식 상태로 들어가고 스트레스가 감소한다는 의미입니다. 인류의 조상들이 수십만 년 동안 불가에 모여 앉아 안전과 따뜻함을 느꼈던 기억이 유전자에 각인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진화 심리학자들은 이것을 생존 본능과 연결짓습니다. 불은 맹수로부터 인간을 보호했고 추위를 물리쳤으며 음식을 익혀 영양 섭취를 증가시켰습니다. 따라서 불을 보면 안전하다고 느끼도록 뇌가 진화한 것입니다. 이 본능은 21세기 현대인에게도 여전히 작동합니다. 이것이 바로 전기 시대에도 양초가 사라지지 않은 이유입니다. 전구는 효율적이고 안전하지만 영혼을 위로하지는 못합니다. 양초에 흔들리는 불꽃은 살아 있습니다. 그것은 숨쉬고 움직이고 변화합니다. 반면 전구의 빛은 정지되어 있고 기계적입니다. 인간은 살아있는 것에 감정적으로 반응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생일에 케이크에 양초를 꽂고 크리스마스에 양초를 켜고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낼 때 촛불을 밝힙니다. 이것은 단순한 전통이 아니라 인간 본성의 표현입니다. 21세기 현재 양초 산업은 여전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시장 조사 기관의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양초 시장 규모는 2020년 기준으로 약 80억 달러를 넘어섰고 매년 평균 5% 이상 성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향초와 프리미엄 양초 시장의 성장세가 두드러집니다. 현대인들은 스트레스가 많은 일상에서 벗어나 집에서 편안한 시간을 보내기 위해 양초를 구입합니다. 이것을 힐링 소비 또는 셀프케어 문화라고 부릅니다. 양초는 더 이상 필수품이 아니라 선택하는 사치품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기꺼이 선택하는 품목입니다.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친환경 양초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석유 기반 파라핀 대신 콩, 코코넛, 밀랍 등 천연 재료로 만든 양초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회용 플라스틱 용기 대신 재활용 가능한 유리나 금속 용기를 사용하고 화학향료 대신 천연 에센셜 오일을 사용하는 브랜드들이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수제 양초를 만드는 소규모 공방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대량 생산된 제품보다 장인이 정성껏 만든 제품에 더 큰 가치를 부여합니다. 이것은 산업화와 자동화가 극대화된 현대 사회에서 나타나는 역설적 현상입니다. 양초는 또한 디지털 시대의 아날로그 저항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스마트폰과 컴퓨터 화면에 둘러싸여 사는 현대인들은 때때로 디지털 기기를 내려놓고 아날로그적 경험을 갈망합니다. 양초를 켜고 책을 읽거나 명상을 하거나 욕조에 몸을 담그는 행위는 디지털 세계로부터의 일시적 탈출입니다. 불꽃은 디지털화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철저히 물리적이고 현실적인 존재입니다. 이것이 주는 위안은 가상 세계가 결코 제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결국 양초의 역사는 인간이 어둠과 싸워온 이야기이자 동시에 인간 본성을 이해하는 열쇠입니다. 우리는 기술적으로는 어둠을 완전히 정복했지만
여전히 양초 불꽃 앞에 앉아 마음의 평화를 찾습니다. 이것은 인간이 단순히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존재가 아니라 감정적이고 상징적인 존재임을 보여줍니다. 양초는 5,000년 동안 형태와 재료는 바뀌었지만 본질적 의미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어둠 속의 빛, 절망 속의 희망, 죽음 속의 생명을 상징합니다. 모두의 역사는 오늘 여러분께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에게 양초의 불빛은 어떤 의미입니까? 그것은 단순한 장식품입니까? 아니면 영혼을 위로하는 무언가입니까? 다음에 양초를 켤 때 잠시 멈추어 생각해 보십시오. 그 작은 불꽃 속에 인류 5,000년의 역사가 담겨 있다는 것을, 그리고 우리 조상들이 어둠과 싸우며 문명을 일구어온 흔적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양초는 인간이 어둠을 몰아내며 문명을 만들어낸 최초의 증거이자 오늘날까지도 우리의 마음을 밝히는 영원한 빛입니다. 역사에 대해서 궁금하신 게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남겨주신 댓글을 확인해서 역사에 대해서 다음 영상을 제작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혼자 영상을 제작하는 저에게 큰 힘이 되며 다음 영상도 쉽게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럼 다음 역사를 제작하여 다시 찾아뵙겠습니다.